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나 높게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죠, 당연히. 드라마가 시작을 했으면 이 드라마의 엔딩이 있을 겁니다. 끝이 있을 건데 결말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 결말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나면 계속 달달한 멜로 드라마일 수는 없어요. 이게 뭔가 공포스러운 것이 또 나오고 서스펜스, 미스테리 이런 식의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결말이 굉장히 참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번에 미국의 문제가 1994년 같은 금리를 많이 올리다가 생겼던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듯 다르게 있죠. 자, 요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90년 이후로부터 그려놨죠. 지금처럼 5%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린 사례가 예전에 1994년 이때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6년 이때입니다. 근데 이 94년 말에 금리 인상 1년 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을 하죠. 이번에도 금리 인상 1년 만에 지방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파산하는 거는 뭔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산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오렌지 카운티, 94년 오렌지 카운티 파산도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 가치로 인한 손실이었어요. 갖고 있던 채권이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갖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제 국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손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이죠. 1994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이 어디 부동산이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기업이 부도가 막 생겼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어디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어디 안 돼서 돈 빌려갔던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서 채권에 투자했는데 빌린 돈은 예금이라서 돈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되고 이 산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생겼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예전에 1994년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할 때의 문제랑 거의 흡사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어디선가 손실은 생겼습니다만 부실이 생기지는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그런 드라마이긴 하지만 결말은 문제없이 해피엔딩으로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똑같이 이 그림 보시면 금리를 지금처럼 5%까지 올린 사례가 또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올렸던 경우가 있죠. 2004년, 2005년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이때도 보시다시피 금리를 워낙 낮은 수준에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연준이 한 5.25%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2%, 3%까지 올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를 견디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대출이 나갈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금리 1%, 2%에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이. 그래서 보통 연준이 2%, 3%까지 금리 올리는 거는 거기서 타격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5%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당시에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생겼던 문제는 이번에는 1994년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시간 지나면 이 가격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채권 가격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부실이 발생한 것이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일이 2005년 말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데 미 연준은 이제 금리를 2006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죠. 부실이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2006년 봄이 되면 이 모기지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 회사에 와서 대출을 받아가는 뭐 제2금융권이라 봐야 되겠죠. 제2금융권들이 이제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행까지 뭐 베어스탄스나 이런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주택금융에서 돈 벌어보려고 은행이 직접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출자를 하고 대출해줬던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대규모 증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2006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끝이 어땠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결국 이게 이제 대형 은행 파산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자, 지금 정도까지 5% 위로 금리를 올렸을 때 발생한 일이 두 번. 한 번은 1994년처럼 뭐 그냥 그러고 끝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뜨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금리가 뭐 5% 위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1994년 사례는 부실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부실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생겼다. 가계가 대출 갚지 못하고 연체가 올라가면서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대출했던 곳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이슈가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서 시간 가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 뿐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긴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2006년, 7년, 8년처럼 이게 부동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거면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계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 대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집값을 보고 대출을 해줬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주 무너지기도 했고, 2006년부터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DTI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월급 받으면 이 월급으로 우리한테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DTI 기준을 빌려준 게 아니고, 이 집값을 보고 빌려준 그걸 이제 흔히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이죠.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실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부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말이 아주 참혹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 가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채나 이런 것의 가격의 하락이냐, 아니면 부실의 발생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부실의 발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은 거의 뭐 1970년 이후 최저치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적격 대출 이외에는 거의 부동산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기업들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 기업하고 미국 기업들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에서 거의 한 30% 정도, 고용 인구에서도 뭐 27% 정도, 이 정도를 제조업이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제조업이 안 좋은 시기, 제조업이 안 좋은 이유는 지난 2000년 팬데믹 시기에 뭐 재택근무도 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여행을 못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행 다니고 쓸 돈을
외식하고 쓸 돈을 전부 다 컴퓨터 바꾸고 가구 바꾸고 텔레비전 냉장고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때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한번 팔려나간 것이죠. 근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딱 바꿀 것만 바꾼 게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에 바꿀 것도 다 바꿔버린 거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안 보낼 때는 뭐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 소리가 음향이 너무 안 좋다. 냉장고가 너무 소음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가 낡았다. 이런 이유로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하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경기 고점은 2021년 봄입니다. 4월, 5월이 고점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때 한번 팍 썼던 소비가 아직까지는 주기로 보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침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고용에서도 한 8%, 7%, 8%, GDP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미국의 냉장고, 텔레비전, 뭐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미국은 한 7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게 2008년과 같은 문제가 아니고 94년과 같은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까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미국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금리를 이까지 올리고 나면 부실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안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대출할 때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집값을 보고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연체율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슈는 이게 미국하고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실이 발생하고 했다. 여기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이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느냐. 부동산 대출이 서프라임 모기지 방식으로 집값에 따라서 대출이 나갔느냐. 안 그러면 DTI 방식으로 적격 대출처럼 그 사람의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을 갖고 대출이 나갔느냐. 요걸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방식으로 대출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문제를 1994년과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2008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출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미국을 놓고 이제 생각해 보죠. 미국을 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1994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최근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당시에 뭐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든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지방 은행이든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든 관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냥 국채면
오렌지 카운티 정도의 문제가 되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뭐 금융기관들 다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서 저기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리를 많이 올려놓으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한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다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돈 빌린 곳, 돈을 많이 빌린 곳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안 빌리고 사업하는 곳으로 돈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곳은 아무래도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돈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한다. 자기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증자해서 유상증자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부채 비율은 낮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이겠습니까? 기술 기업들이 기본적인. 기술 기업들은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돈 벌고 이자 갚는다라는 보장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강력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뭐냐면, 뭐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하락 종목보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나스닥 지수는 올라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돈 빌려서 사업하는 곳 또는 조그만한 곳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기 자본이 약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자본력이 강하고 돈 빌릴 필요가 없는 데다가 돈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진짜 안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령 이제 뭐 2006, 2008년처럼 그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돈 빌린 쪽에서 생긴 문제니까 돈 안 빌리고 사업하는 쪽으로 내가 투자를 방향을 옮겨야지 라고 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미국에 국한해서 이번 문제를 94년 정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1994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면,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연방기금리입니다. 연방기금리인데, 그 고점에서 오렌지 카운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한 번만 더 하고 6%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게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돌아가는데, 이게 금리를 6%까지 올렸는데 계속 6%로 있으면 돌아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겠죠. 그래서 좀 낮춰졌습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1995년, 96년 이럴 때 금리를 좀 낮춰줬어요.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같이 시간 가치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를 많이 낮춰준 건 아니죠. 조금 낮춰주고 시간 가치 문제는 더 이상 파급되지 않도록 끝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데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연준이 금리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오렌지 카운티 문제가 또 안 생기게 하려고 금리를 좀 낮춰준 건데 뭐 크게 낮추지도 않았고, 그럼 앞으로 이런 데 또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뭐 주식 다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기술주로 옮겨가 버린 것이죠. 거기는 돈 안 빌리고 사업한다더라. 거기는 금리 올라도 괜찮다.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돈 빌린 애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닷컴 버블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00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6.5%까지 끌어올리고 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닷컴 버블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죠.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봐야 돼요. 부실이 발생하면. 근데 시간 가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돈 안 빌려도 사업 잘하는 기술주 쪽으로 가면서 결국 기술주의 버블을 나타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어떻게 끝이 날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개로 봤을 때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이게 이렇게 좀 긴장을 주다가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돈 빌리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주목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때문이죠. 특히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걔들은 돈 안 빌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도 괜찮다. 금리 올라가면 다른 사업은 다 망해도 이 기술주 섹터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기술주 투자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는 있어요.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가지는 있죠.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이면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잘 안 합니다. 이게 워낙 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2013년부터 하고 있다는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아주 혹독한 조건을 줘가지고 은행들이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실업률 10%, GDP 성장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집값 하락률 마이너스 30%, 집값 30%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 50% 떨어지는 이런 아주 혹독한 환경을 주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도 은행들이 보통주 자본으로 후순위채나 이런 거 채권 발행한 거 말고 주식시장에서 보통주로 자본을 증자해서 만든 이 보통주 자본이 전체 위험자산의 4%가 넘어야 된다는 조건을 2013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단편적인 내용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깎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는 이게 자본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은 이걸 대부분 다 떼는데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대형은행들 말고 지방의 은행들로 가겠죠. 지방의 은행들에 가서 대출을 받고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확 나빠지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대형은행들은 괜찮아도 지방의 은행들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만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도 1995년과 같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내고 그리고 심지어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금리 인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낮춰서 시간 가치가 좀 회복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곳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갖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조금, 계속 끌고 가는, 긴장이 사라지진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이제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런 전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